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회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9회차 문제 1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단계에 해당되는 것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사료 보시죠. 군장국가, 그 다음에 물론 그에 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국가가 되어 있죠. 이건 우리가 이론 시간에는 서두 부분에 나왔던 부분들이죠. 국가의 발전 단계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론을 잠깐 알아야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 출발할 때 우리가 시족 사회 국가 단위로 이렇게 운영되죠. 시족사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족사회. 그 다음에 부족국가. 부족국가를 다른 말로 군장국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연맹국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집권국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고대 국가 이라는 표현을 쓰죠. 특징을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보통 우리가 신석기 사회를 보통 얘기합니다. 신석기 사회. 그 다음에 부족 국가 보죠. 우리가 보통 옥저하고요. 그 다음에 동해라는 나라가 대표를 할 수 있는 나라고요. 뭐 요쯤 되면 우리가 이제 철기 국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철기 국가 시대다. 철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기를 가진 나라들이 등장했다. 연맹국가부터 당연히 마찬가지 철기국가로 봐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우리의 최초 국가였던 고조선 같은 나라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여, 그 다음에 목지국, 그 다음에 가야, 그 다음에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유일하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개 나라가 유일하게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됐죠.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가 왕권은 강화됐느냐. 두 번째, 왕권이 강화됐다면 영토 확장을 했느냐. 영토 확장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영토 확장했다면 그 땅을 지켜야 되겠죠. 관리라든가 군대가 파견됐느냐. 파견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즉 법치주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율령은 반포됐느냐. 율령이 반포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치료, 위로가 필요하겠죠. 종교가 필요하거든. 그 당시에 종교는 뭐가 있겠어요? 불교죠. 불교는 공인됐느냐. 이게 이제 필수 충분 조건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꼭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고조선 부여 목지국 가야. 막 이런 거 대부분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 불교 공인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저도. 고조선 부여 목지국 가야 불교라상 전혀 들어간 거 못 보셨죠? 그래서 요 나라들은 요거 때문에 불교 공인이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게 내 머릿속에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옳은 거 한번 보죠. 1번 철기 문화를 배경으로 발전했다.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철기 문화가 본격 시작됐다고요. 네, 1번 지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왕위가 세습되고 율령이 반포되었다. 왕위가 세습이 되고 율령이 반포되었다. 중앙집권국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습이 됐다는 얘기는 형제 세습에서 부자 상속이 됐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방에 군대와 관리가 파견됐는가, 불교가 공인되는가 다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럼 군장국가에 연맹 부족국가에 해당되는 것은 옥저와 동해이기 때문에 철기가 가장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은 1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 2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반영된 역사 인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요압
동쪽에 별천지가 있으니 중국과 학연이 구분되도다. 큰 파도가 삼면을 둘러싸고 북쪽으로 대륙과 길게 이어졌네. 가운데 사방 천리 땅, 여기가 조선이니 강산의 형승은 천하의 이름이 또다. 밭 깔고 우물 파며 평화로이 사는 영예의 집 중하인의 이름 지어 소중하라 하네.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승효가 쓴 제양옹기의 서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이승효의 제양옹기 관련된 부분. 이승효의 제양옹기가 좀 특징이 있죠. 책이 상하 두 개 이렇게 구분되죠. 상해는 중국의 역사와 하해는 우리 역사가, 그러니까 한 권의 책에, 그죠? 우리도 한 권의 책에 두 개 들어갔다. 보통 우리 역사 이렇게 써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 역사, 중국 역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상하가 이렇게 연결됐다는 것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네. 이 내용이 보시면 대서사시예요. 아니, 역사책인데 불구하고 대서사시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웅들의 일대기를, 네. 영웅들의 일대기를 파노라마식으로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파노라마식으로 전개하는 방식이다. 네. 이러한 시를 보통 우리 영사시라고 불러요. 영사시. 또는 글씨체가 영사체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이승효 제양옹기 같은 경우는 이 내용 자체가 다 시험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책은 책인데 시적 표현이 되게 많다. 우리 것과 중국 게 같이 한 권의 책에 다 들어가 있다. 되게 특징적인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사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승효의 제양옹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규보의 동명왕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사시라고 보시면 돼요. 영사시 또는 영사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정도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김시습. 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고요. 네, 일단 김시습 같은 인물들이 쓰는 것들도 마찬가지. 네, 이런 영사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 역사인식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세요. 기억번. 당군을 우리의 역사의 소수를 보고 있죠. 네, 당군을. 그 다음에 고구려 전통을 중시하여 고구려 개성의식을 내세웠다. 요 지문은 우리 보통 이제 이규보 얘기하면 됩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네, 이규보의 동명왕편. 주몽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몽에 대한 얘기. 디귿번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보는 자주성을 나타냈다. 네. 이 책 자체가 한 권의 책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갔던 얘기 자체가 네, 중국과 대등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들을 좀 자주적 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주적이다. 그 다음에 니을번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대두하여 정통과 대인명분을 되게 강조하였다. 자, 4번 질문 보시죠. 성리학적 사관이다. 그 다음에 유교적 사관이다. 이거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이제 말장난 되게 많이 칠 때 우리 기출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유교적 사관은 우리가 얘기하는 김부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국사기에 대한 얘기고요. 왜? 아직까지 성리학이 들어오지 않은 시기거든요. 요거 우리가 내일 고려 말 이재에 쓴 사략이 성리학적 사관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요 필요합니다. 이런 아주 깨알같은 디테일한 부분에 틀려서는 안 됩니다. 큰 거 다 잡고 조그만 거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옳은 질문은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여기서 문제 3번을 가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주장을 내세웠던 인물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인물사는 어차피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인물사에 관련된 부분.
근데 인물사는 나오게 되면 되게 쉽죠. 어차피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성을 이제 목이 존재하는가 지방간 얘기예요. 이 정도면 벌써 첫 줄에 이미 키워드가 다 나와버렸죠. 그죠? 단어가 다 나왔어요. 중요한 단어들이 다 나왔어요. 목민신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백성이 목을 위해 태어나는가? 백성들은 곡식과 피력을 내어 목을 섬기고, 지방간이라는 뜻입니다. 목은 지방간을 섬기고, 백성들은 수레야 말을 내어 추종하면서 지방간을 보내고 맞이하여, 백성들은 고혈, 기름과 피, 진수, 침과 골수를 모두 짜내어 목을 살찌게 하니, 백성들이 지방간을 위해서 태어날 것인가? 아니다. 지방간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옛적에는 백성만이 있었을 뿐이니 어찌 목이 존재했을 것인가?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정약용에 대한 겁니다. 목민신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지방간에 지켜야 할 윤리, 규범, 도덕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보죠. 기억본.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충청도 노론이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고 주장하는 서울 경기 노론이 있었다. 이건 일명 우리 호락 논쟁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호락 논쟁이다. 아주 오랜 유형의 문제들이죠. 이건 나오면 땡큐하고 다 맞히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건 노론 내부의 갈등입니다. 네. 노론 내부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청나라의 문화를 수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인물성 동론, 그 다음에 인물성 이론 이렇게 그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죠. 요건 주로 충청도 지역 사람들, 좀 기호지방 사람들, 근경기, 서울 경기 쪽 사람들이 생각하죠. 즉 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거 수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호론과 낙론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청도 지역 사람들을 우리는 호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론자들 이렇게, 또 여기는 낙론자들 이렇게 하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랑 논쟁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리는 일단 틀린 지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주장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디귿번.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정제제를 현실에 맞게 실시하고 주장했다. 네. 정약용 선생 가장 기본적인 이 정자죠. 우물정자. 그죠? 정제제를 주장했다. 모르는 지문이고요.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펴낸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수원화성을 건설할 때 거중기를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디귿리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4번 보죠. 자, 조석이 국왕연구자와 그의 업적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이익. 동사 강목을 통해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뀌었다. 동사 광목은 이익이 아니고요. 안정복입니다. 이익의 제자가 안정복이죠. 네. 대신 이건 가르쳤죠. 이익 선생이 이 책은 현재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앞으로 제자들에게 역사책을 쓸 때는 요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시세를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연필을 떨어뜨렸어요. 시세를 반영해야 된다. 그 결과 안정복이 쓰는 게 동사 강목입니다. 안정복 쓰는 것은 동사 강목이다. 두 번째, 이긍익이죠. 해동 역사에서 예국 자료를 이용하여 민족사의 의식을 폭을 넓혔다. 민족 의식을 폭을 넘겼다. 폭을 넓혔다. 이건 한치윤입니다. 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치윤의 해동 역사입니다. 해동 역사.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만 골라서 나왔네요. 네, 예국의 자료 약 500여 권, 그죠? 책이 한 500여 권에, 500여 권의 책을 참고문으로 잡아서
방대한 분량을 저술하게 되었다. 한 치윤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3번 유득공, 발해고를 저술하여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했다. 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거 정조식이 사실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유득공은 서울 출신이었던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죠? 그 정약용, 아방강역고를 통해 예, 지역의 풍토, 연약 등 인문지리적 학설을 제시하겠다. 다 맞는데요. 그 아방강역고에서 인문지리가 아니라 역사지리지입니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점입니다. 역사지리지.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지명, 어느 동네 지명을 하나 통해서 찾아가는 방식, 역사지리지 방식이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당장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 5번 갑니다. 다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적절한 탐구 활동을 보기에서 고르면 백제는 고구려계 유의민이 중심이 되어 한강유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건국되었다. 자, 볼까요? 옳은 것. 기업번 삼국사기를 통해 백제 건국 과정을 파악한다. 네. 이쪽 좀 올까요? 4번, 문제 5번. 자, 문제 5번 봅니다. 삼국사기를 통해 백제 건국 과정을 알아본다. 네, 건국기사 괜찮죠? 누굽니까? 원조에 대한 얘기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원조에 대한 얘기. 건국기사니까요. 두 번째, 고구려와 백제 초기 고분의 유사성을 살펴본다. 네, 고분의도 마찬가지겠죠. 유사성이 있죠. 고구려와 백제. 고구려 국내성의 지반 지역에 무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두 개. 태왕릉, 장군총. 네, 태왕릉은 지금 강일태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는 능이고요. 네, 이 무덤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죠. 네,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고요. 백제의 석천동 고분 두 개의 특징이 전부 다 뭐예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입니다. 두 개의 특징이 옳습니다. 그래서 백제 건국자가 아마 부여족의 일족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죠. 왜냐면 돌무지를 되게 많이 쓰는 무덤 형태들이 북방민족들이거든요. 네, 북방민족들이 아마 남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디귿번 백제 석탑 건축에 영향을 준 문화 내용을 조사해 본다. 백제 유민하고는 관계없는 것들이고요. 삼국사통의 백제 불교가 전래된 경로를 살펴본다. 이것도 관계가 없죠. 백제와 고구려의 연관성이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문제 6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문제 6번입니다. 조선 후기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보죠. 기억번 허임은 친구 경험방을 저술하여 침구술을 집대성하였다. 네, 되게 중요하죠. 동시대 인물이에요. 허준의 동의보감하고요. 그래서 요게 나올 때가 됐죠. 네,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나왔고요. 최근에 나온 적은 없는데 노테이션 하다 보면 나올 때가 됐죠. 우리 허준의 동의보감은 시험 출제 빈도수 되게 높았고요. 허임의 친구 경험방이 나올 때가 됐다. 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김육이 도입한 시현역은 태양역의 태음역 원리를 응용하여 만든 역법이다. 시현역은 뭐라 해야 될까요? 김육이 만든 게 아니고 김육이 소개한 거예요. 니은번 지문이죠. 만들다에 X 한 번씩 합니다. 네. 저술하에 X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담 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사가 뭐랄까요, 중심이 된 태음력이 있죠. 우리가 기존에 달의 운행으로 본 것들이 있죠. 이렇게 달의 운행으로 때 태음력의 그 옛날에 썼던 방법에다가 이렇게 태양력의 원리를 결합했어요. 예. 태음력에다가 기존의 태음력 새로운 태양력을 결합해서 이렇게 만든 게 시연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24절기를 표기하게 됐다. 그리고 농경국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요, 효과가 있는 그런 정도의 달력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연력은 우리 알다시피 효종 시기에 유입됐고 일종의 최초의 실학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실학이다. 디귿번 가죠. 신속은 농가 집성을 펴며 벼농사 중심의 농법을 소개하고 이양법 보급에 공헌하였다. 네, 신속의 농가 집성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이건 틀린 질문이 될 거고요. 이건 맞는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을이죠. 하멜은 훈련 도감에서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과 조종법을 가르쳤다. 이건 벨테브레입니다. 니을번이죠. 벨테브레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명했죠. 박연이라고 이름을 하고 살았죠. 그 다음에 조선의 여성과 결혼까지 하면서 조선에 거주하게 되었다. 벨테브레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때 똑같은 국가의 네덜란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죠. 제주에서. 제주도에서 표류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에 내려왔고 조사해보고 그 결과 하멜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청나라의 속국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청의 눈치를 좀 피하기 위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양반들은 또 외국인들에 대한 낯선 이방인들에 대한 호기심이 좀 작동해서 되게 인종 차별적인 어떤 행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멜이 왔을 때 그 하멜의 집단이 한 20여 명 정도가 왔는데 양반집들에서 이렇게 초청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돌아보게 하고 하여튼 일종의 약간 그네들이 느꼈을 거예요. 아마 하멜 표류기 그런 게 좀 약간 비치죠.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언행들. 우리가 동양인들이 서양인에 갔을 때 인종차별적인 어떤 모습들이 잠깐씩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 이 시대도 아마 이런 게 좀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청의 눈이 또 무서워서 하멜 같은 경우는 강진으로 유배해 보내죠. 그리고 강진을 유배하고 여기서 탈출하게 됐죠. 탈출하게 됐고 훗날 하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처음 서양에 알려지게 됐죠. 일명으로 하멜 표류기라는 단어를 쓰죠. 책 제목이요. 하멜 표류기 이렇게 해서 널리 알려지게 됐죠. 근데 좋은 내용보다는 좀 좋지 않은 내용들이 좀 많이 알려지게 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멜이 동인도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꽤 장기간 동안 우리나라 조선에 체류하게 됐고 얼굴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이유가 아닌 제3의 이유를 인해서 내가 장기간 체류함으로 해서 얼굴을 받지 못했다. 일종의 보험적인 성격을 더 많이 보장받기 위해서 아마 이런 표류기라는 통해서 악의적인 내용이 조금씩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정약용은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맞겠죠? 네, 그리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미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7번 가죠. 7번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의 관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우리 관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 9급에는 아직 이렇게 단독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고요. 7급에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품계는 18등급. 그죠? 네, 18등급 맞죠? 정일품, 그 다음에 정구품,
종, 구품 이런 식으로. 네. 2 곱하기 9 하면 총 이렇게 나오겠죠. 정과 종으로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정일, 종일, 정이, 종이 이런 식으로요. 네, 18등급 있고 그 다음에 모두 30단계 개서가 있었다. 네, 실질적은 30단계라고 보통 얘기하죠. 제3품 이상의 당상관, 그 다음에 그 이하는 당하관이라고 합니다. 네, 당하관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3품 이상은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고 관찰사 임명이 가능하였고 삼상관은 수령 임명이 가능하였습니다. 예, 참상관은 수령 임명이 가능했다. 지방관이 가능했다는 뜻이 되겠죠. 예. 정구품부터 예, 종육품으로 돌리는 참상관이라고 합니다. 그죠? 목민관 임명이 가능하다. 수령 또는 목민관 같은 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당상관은 순자법에 의해 승진이 필요한 근무 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당상관 정삼품 얘기하죠. 정삼품 이상을 얘기하는데 승진이 필요한 순자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순자법은 당상관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무 일수 우리말로 하면 네. 적용받지 않습니다. 3번 질문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당하관에만 그죠? 네. 당하관에 대해서는 순자법이 적용받습니다. 맞습니다. 당하관 정삼품 이하부터 정구품까지 네, 당하관에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품계가 높은 혹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3품이고 이것도 3품인데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직책에 따라서 당상관이 되고 당하관이 되기도 합니다. 통정대부 이상은 당상관. 같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통정대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통운대부 좀 심해요 이게 지금. 통운대부 밑에서부터는 이제 당하관이 되는 거예요. 같은 상품임에도. 이건 되게 심합니다. 되게 심한 내용입니다. 요거 보시죠. 정상품인데 여기는 당하관. 그죠? 그 다음에 정상품인데 당상관. 여기다 살짝 넣으면 되겠죠. 정상품 통정대부 이상부터. 그죠? 당하관은 통운대부 이하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통정 이상은 같은 상품에서도 당상관, 통훈대부는 당하관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런 게 우리 국국 공무원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난이도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이 관료에 관련된 품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인데 나오게 된다면 최상위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질문요.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을 갖게 되면 관직 앞에 행자를 붙이고 그 반대의 경우 숫자를 붙입니다. 네. 행, 계고, 직비, 수, 계비, 직고 이런 제도로다가 행수제 이렇게 하죠. 제가 가끔 예문을 들어서 설명드렸죠. 계급이 높아요. 과장님인데 직급은 계장님 역할을 하더라. 반대로 계급은 낮죠. 낮을 빗자니까. 계장님인데 누구 역할? 과장님 역할 하더라. 계고직비, 계비직고 이와 같은 제도를 행수제도라고 하더라.
우리나라 현재 21세기도 유사한 것들이 몇 개씩 남아있기도 해요. 현장에 가보시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3번. 자, 문제 8번. 가보죠. 자, 고려시대에 특수 군사 조직과 그 연결이, 역할이 잘못 연결된 것은, 뭐죠? 광군,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되게 시험 잘 나옵니다, 이건. 정종입니다. 왜냐면, 강군이기 때문에 강종 아니야를 싹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네. 정종입니다. 네. 종종 2년, 947년. 네, 강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강륜이라는 사람이, 예, 이걸 이제 보고해서 만들게 됐죠. 최강륜이라는 사람이 보고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후진의 유학을 가요. 네, 최강륜이라는 사람이. 후진의 유학을 가는 도중에, 네, 웃기는 일이 하나 발생이 되는데요. 네, 거란에 붙잡혀요. 거란에 붙잡혀서, 거란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강륜이 우리나라에 이제 보고서가 날라온 거죠. 보고서가. 누가? 거란 애들이 우리를 갖다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고서가 날라오게 됐죠. 그 결과 정종 때 만든 게 강군이었어요. 네. 강군이었습니다. 얘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귀족들의 사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귀족들 사병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훗날 얘들은 우리 주진군, 주영군 얘기하죠. 중앙군, 지방군 할 때. 강군이 주형군의 모태가 됩니다. 지방군이죠. 지방군인 주형군의 모태가 된 게, 대표된 게 강군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방. 이건 군사 합의체 기구였죠. 원래 이건 대장군, 그 다음에 상장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장군, 상장군. 그런데 이제 무신 정권이 발생하게 되면서, 예, 요걸 군사 합의체 기구에서 이제 같이, 예, 정치를 같이 하는, 정치와 군사 같이 어우러지는 여러 역할을 하게 됐다. 네, 그리고 우리 보통 중방 정치죠. 대표적인 중방 정치를 했던 인물들이 정중부, 경대승, 그 다음에 이의민, 여기까지죠. 뒤에 이제 최충원 이후부터 좀 달라지죠. 최충원 정권 이후부터는 이제, 네, 교정도감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교정도감은 산하에 교정별감이란, 예, 오늘날 장관급을 만들어서, 네, 보고를 받고 정치를 하는 방식을 택했죠. 되게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까지는 중방 정치고요. 네, 최충원 때부터는 교정동화를 받겠다는 사실, 이렇게 기본 중에 기본, 틀리면 안 되는 부분들. 세 번째, 항마군, 승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보통 이제 별무반 얘기하죠. 별무반, 신보군, 신기군, 그 다음에 여기 나온 항마군. 항마군은 이제 주로 승려들로 이렇게, 예, 승려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항마군이죠. 별무반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별무반. 자, 강동의 역에서 한려가 있다 그랬습니다. 강동의 역에서 한려가 있다. 우리 알다시피 별무반은 윤관이 중심이 되어서 여진을 정벌했던 사람 시기죠. 그러니까 숙종 때 만들어졌고 그의 아들 예종 때 실행이 된 거죠. 이렇게 실행이 된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강동의 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요건 볼 필요가 있죠. 역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한번 적어볼까요? 역, 한자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어떤 역할을 할 때 이 역자를 쓰죠. 근데 중국의 역사책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서 쓰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벌어지는데요. 우리말로 의적하게 되면 전쟁 또는 전투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동 지방에서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볼까요? 고려군과 그죠? 고려군과 그 다음에 몽골군이요. 네, 몽골군이 고려군과 이렇게 마주하는 곳이 강동의 역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서 만났을까요? 네, 거란을 밑으로 추격해 들어옵니다. 거란군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압록강 부근에서, 즉 강동 부근에서 몽골군과 우리 고려군이 연합작전을 통해서 거란이라는 나라를, 거란족을 갖다가 멸하게 되었다. 이게 처음 강동에 만났다 해서 강동의 역, 강동의 전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조우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몽골군과 말로만 듣던 이들과 우리 고려군이 처음 조우, 첫 만남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첫 만남. 우리 영어로 치면 첫 미팅이 이때 처음 만들어졌다. 이때까지는 사이가 좋았죠. 처음 이렇게 물리칠 때까지는. 근데 얘들이 좀 싸가지 없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야, 니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니네들 갖다, 거란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얘들 압록강을 넘어갔을 거야. 그때 니네들 어떻게 할 건데? 니네들 여기에 대한 배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런 식의 몽골애들이, 예, 이상한 애들이에요. 예. 이때는 몽골은 뭐 세계 최강의 군대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강동의 역은, 몽골과의 전면전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후관계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내용도 옳지 않습니다. 답은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문제 9번을 갈 텐데 지울게요 좀. 네. 자, 문제 9번 갑니다. 가와 다는 전통 역사 편찬 체제에 관한 서술이다. 이에 대해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 군주가 행한 정사를 중심으로 한 본기, 신하들의 개인 정계에 해당하는 열전이 중심이 된다. 여기에 군왕별 세가와 제도, 문물, 천문, 현상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여러 내용을 분류한 지, 그리고 연표가 추가되었다. 네. 가죠. 가는 기전체 양식입니다. 기전체. 기전체란 본기, 세가, 지, 열전, 그 다음에 연표.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기전체라고 합니다. 최초가 이제 중국의 사마천의 사기죠. 사마천 사기가 대표적인 기전체 방식이다. 두 번째가죠. 역사 기사를 연, 월, 일 순서대로 기록한 체제이다. 동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오래된 역사 서술 방식이기도 하다. 편년체입니다. 편년체입니다. 연, 월, 일의 방식이었다. 보통 우리가 일기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에서 먼저 출발했죠. 공자님이 쓰시는 이제 춘추죠. 춘추. 이게 대표적이죠. 우리나라도 편년체 방식이 있죠. 이렇게 땡땡실록, 땡땡조료, 땡땡통감으로 끝난 역사책들 전부 다 편년체 서술 방식이다. 대표적인 거 조선왕조실록, 편년체예요. 그 다음에 조료, 고려사조료, 삼국사조료 다 편년체. 안정보약 방금 했던 동국통감 전부 다 편년체 방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의 본말을 기록한 것으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식으로 전개하여 끝을 맺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 형태를 취한 것이다. 이건 기사 본말체. 기사 본말체. 어떤 사건의 과정과 결말을 돌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역사책을 열 때 가장 쉽게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사 본말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과정과 결말을 돌출했다. 자,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는 편찬이 용이하며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에 편찬된 실록이 있습니다. 그 실록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 5월립 여기잖아요. 근데 가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전체라고 그랬잖아요. 틀렸겠죠, 당연히. 두 번째 질문. 삼국사기와 고려사 등의 정사는 나로 편찬됐다.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정사는 기전체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기전체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짝으로 끝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기전체 형식을 더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꼭 그렇진 않지만 우리 문제를 푸는 스킬 중에 하나가 뒤에 사자가 들어갈 때 이거 기전체구나 이렇게 대충 한 8, 90%를 맞는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역사를 편녀죠.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는 편년체죠. 역사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요거죠. 요게 본기 세 가지 열전에 이게 되게 구조적이죠. 우리 영어로 치면 structure, 구조가 잘 이렇게 짜여 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면 우리 책을 편제를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문법, 그죠? 단어, 어휘, 구문, 이렇게 구조가 딱딱딱 가려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독해, 이런 방법. 되게 구조적이다. 이걸 기전체 방식을 되게 구조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 다는 사건의 내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기전체가 어떤 사건의 과정과 결말을 되게 쉽게 빨리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기사 본말제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공무원 홍길동 씨가 휴가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유적과 유물을 답사하려고 합니다. 답사 내용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겠습니다. 서울중앙박물관, 그 다음에 부여, 영주, 합천, 오대산, 월정사.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본 보겠습니다. 신라 양식을 계승한 고려 최고의 걸작품인 불산과 주신포 양식의 목조 건축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억본은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무량수전. 불약사, 무장수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부석사는? 이건 영주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되게 중요한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 매년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정확하고 아름다움과 정교함으로써 동양의 읍등가는 대장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니인분이죠.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이죠. 조선 초에 만들어진 걸 보죠. 세조 때 공사가 시작된 것까지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려시대에 다각다층 석탑을 대표하는 탑이 남아있습니다. 다각다층이란 말은 이제 송나라의 문화 양식을 받게 됐다. 보통 월정사, 오대산의 월정사 팔각구층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 불교와 도교의 색채를 보이는 금동대학로와 창왕명 석조사리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여입니다. 여기는 부여에 창왕명 석조 사리감 불교와 도교의 색채를 보이는 금동대학 창 발견됐다. 이건 이덕왕입니다. 부교의 이덕왕이시 이론식을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덕왕의 그 본명이 부여창입니다. 부여창. 이건 묘호라고 그러죠. 왕이 죽고 나면 붙이는 게 묘호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덕왕이 명에 따라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살아생전에 만든 거니까. 이덕왕이 살았을 때 이름이 부여창이라고. 그래서 창왕이 명령을 해서 만든 게 석조사랑입니다. 그 아들이 죽어요. 창왕의 아들이 죽어서 부여창의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돌로 만든 사리함을 만들어서 명복을 기원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도광입니다. 네, 이도광이 두 개가 꼭 나오죠. 창왕은 석조사리감. 그다음 아버지를 기해서 금동대항로. 아버지가 전쟁터에 죽죠. 관산상에서. 네, 그래서 아버지의 이 명복을 빌기 위해서, 이건 아들을 명복을,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전부 다 이도광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관산성 전투 실패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여의게 되고 또 왕이 됐지만 왕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고 또 불행하던 연이어 와서 자기 아들까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아들을 또 길 잃은 마음으로 석조 사리관까지 만들게 되었다. 그 다음에 미음번도 보죠. 원의 양식을 번뜬 것으로 조선시대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원형이 되는 석탑이 보존되어 있다. 네. 지금 서울에 용산국립박물관 보관되어 있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죠. 되게 아름답죠. 화려하고요. 이걸 꽃같이 만든 게 이제 조선시대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네. 경천사지는 개성에 있었던 것들인데요. 여기 순환을 좀 겪었죠. 문화재든 순환을 겪었죠. 일제강점기에 일본 애들이 밀반입했죠. 네. 우리 다시 되돌려 받았죠. 되돌려 받고 난 다음에 한동안 경복궁에 보관되어 있다가 새롭게 용산의 박물관이 문을 열게 되면 1층 로비에다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건 꽃같은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되게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까지 풀고 한번 좀 쉬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곳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주세요. 우리 동방에 처음에는 이곳의 명칭이 없었다. 주세붕이 유학을 흥기시키는 것을 책임으로 여겨 여러 선유들이 도를 강론하던 것에 집을 짓고서 선비들이 도를 강론하던 것이 보통 서당 정도 해당되겠죠. 거기에다가 다시 증축해서 그 집을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선비들이 독수하는 것을 삼았으니 곧 주문공이 이를 세웠던 뜻이다. 주의가 세웠던 의미와 같다는 거죠. 이게 뭐냐? 서원입니다. 상당수는 서당을 좀 학대 개편, 특히 이항 선생이 가장 대표적이죠. 네. 이항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서당을 중심으로 서원이 학대 개편됐다 볼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서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추모했다. 네. 서원의 기능이 대표적인 게 선현,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이죠. 선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공신들을 추모했다. 이렇게. 그래서 선현에 대한 제사.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기능.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서원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전통적으로 공동조직으로 미풍양속을 계승했다. 서원이 아니고요. 니은 지문이죠. 이건 향약을 얘기합니다. 우리 고래 약속을 얘기합니다. 이건 제지사적들이 만들었던 것들이죠. 네. 제지사적들이 만들어서 미풍양속을 좋은 의미는 하지만 제지사적들 지방민을 통제한 방법이죠. 지방민 통제 방식이 향약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디귿번 상층민회까지 유교의 소개를 침투지게 백성들을 교화시켰다. 네. 향약의 구성 성분을 보면 향의 구성 성분을 보게 되면 양반부터 그다음에 양인, 노비까지 전체가 다 포함됐다. 시험에 노비가 들어간지 물어볼 거예요. 들어갑니다. 1번 인지례라는 이유에 급속히 발전하게 되면서 학문적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네, 니을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기억 니을. 그래서 서원이 니을번 임나를 기점으로 증가되기 시작하죠. 네,
선조 때, 그다음에 숙종 때 되게 증가하죠. 예. 좋은 취지도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나쁜 취지도 있죠. 나쁜 취지는 하나 알아두세요. 예. 예, 붕당의 근원이 되었다. 본인이 이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면서부터 이미 본인의 붕당이 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선생님이 동인이면 동인, 선생님이 서이면 학생들이 서인 따라간다는 거예요. 선택에 어떤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대표적인 서원 중에 하나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까지 그리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